열리면 뚝뚝이 났잖아요. 그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와, 이거 진짜 놀랍네요. 야, 있을 수 없는 일이래. 야.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지난번에 브레이크 영상 올렸더니 이렇게 많이 봐주셨어요. 그러면서 EDR도 올려달라 이렇게 댓글 올려주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EDR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좀 관심 있으시려나? 했는데 아니라고. 요즘은 다들 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아시지? 누가 급발진했다, 아니면 뭐 누가 이상하게 운전했다, 뭐 어딘가 부딪혔다, 요거 이상하다 라는 얘기 나오면 EDR 분석 자료 보여주면서 EDR 이렇게 엉터리인데 이거 어떻게 믿냐 이런다고 하는데요. 오호, 그래요? 아니, EDR 이거 사고를 기록하는 장치인데요. EDR이 뭔지도 사실 아시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틀렸는지 맞았는지까지 이거 분석해서 딱 아실 정도로 다들 전문가 되신 거예요? 와, 놀랍습니다. 일단 얘기는 일리는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났지 하고 이해하기 힘든 사고들 있잖아요. 그 사고 결과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운전자는 지금 브레이크를 밟았을 것 같은데 EDR 기록에 따르면 브레이크는 밟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자들 입장에선 얘기하겠죠. 야, EDR이 대체 뭔데? 제조사가 만든 거야? 그럼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야, 그거 갖고 뻥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 EDR 데이터 운전자가 직접 보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제조사가 뽑아주면 그걸 가지고 자료를 봐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의심쩍지 않겠어요? 게다가 기록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야, 이게 뭐야? 표가 잔뜩 있고 기록 시간은 달랑 사고 직전 5초. 아니, 내가 1분 이상을 주행하다가 받았는데 그 직전 5초만 있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이런 것도 당연합니다. 의심하는 게 당연해. 그런데 그냥 표만 보고서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좀 알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게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EDR에 찍혀 나오는 데이터는 도대체 뭔지, 그리고 소비자들은 왜 미심쩍어하고 어떻게 바뀌면 모두들 그나마 만족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EDR이 기록되는 기능도 하는 장치입니다. EDR 장치예요. 보시면 현대기아라고 써있긴 합니다만 이게 현대차가 만드는 장치는 아니죠. 부품회사 뭐 컨티넨탈, 비오니어, 아니면 뭐 현대모비스 뭐 이런 회사들이 만드는 장치입니다. EDR이라는 건 이벤트 데이터 레코더라고 해서 사고 기록 장치죠. 그럼 뭘 기록하냐? 브레이크 페달, 가속 페달, 핸들 조향하고 이런 정보를 자동차 제어기가 여기서 보내주면 그걸 여기서 기록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사고가 났는지 기록하는 장치예요. 뭐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원래는 이런 걸 가리켜서 블랙박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자동차 앞유리에 카메라 있잖아요. 그걸 블랙박스라고 하는데 원래는 그게 블랙박스가 아니고, 비행기 추락하면 블랙박스 찾잖아요. 근데 그 안에 카메라가 들어있는 거 아니죠. 그 안에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추락할 때 이런 걸 꺼내서 그걸 분석해서 왜 추락했는지 찾아내는 거. 그 안에 모든 정보가 들어있으니까 그걸 찾는 겁니다. 비행기에서 블랙박스 어디 있어요? 비행기 꼬리에 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앞부분이 다 부서져도 이 꼬리 쪽은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블랙박스는 다 파손돼도 최후에 남아있을 곳에다가 장착하는 거예요. 자동차의 블랙박스는 자동차 한가운데 달려 있습니다. 콘솔 박스가 있으면 콘솔 박스 아래쪽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면 충돌을 당하든 아니면 후면 추돌을 당하든 아니면 측면 충돌을 당하든 뭐 어떻게 해도 차의 한가운데니까 잘 부서지지 않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커넥터도 그렇습니다. 자동차 안쪽에 이렇게까지 완전 방수 커넥터를 쓰는 경우는 없죠. 어느 정도 생활 방수 커넥터를 쓰는데 이건 완전 방수 커넥터를 써요. 그런 이유는 차가 파손돼서 만약에 비가 쏟아져 들어와, 아니면 물에 빠져, 뭐 이런 경우라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도록 이렇게 방수 처리를 하는 거고요. 이걸 열어봐 드릴까요? 열어보면 안에 기판이 이게 좀 반짝반짝반짝하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잘 보면 투명한 고무 같은 걸로 코팅이 돼 있어서 수분이나 먼지가 들어와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게 뭐 이런 정도로 코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요즘은 뭐 캐패시터라고 하는 거 이렇게 두 개 달려 있죠. 만약에 사고가 나서 배터리가 갑자기 탈락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도 이걸로 1초 정도의 전기를 유지해 줄 수 있습니다. 와, 진짜 노력 엄청나게 기울였죠. 그럼 이 안에 어떤 곳에 EDR이 기록되냐? 이 작은 칩이 요게 EDR입니다. 그런데 이 EDR 요거 하나 위해서 이만한 걸 만들었다? 그럴 수는 없겠죠. 이 부품은 사실은 에어백을 전개하기 위한 에어백 컴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ACU라고 하는 장치예요. 여기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하는데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야 되는데 터져도 안 되고, 터져야 되는데 안 터져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N대 에어백이 터져도 안 되고, 그리고 속도에 따라서 에어백이 너무 강하게 너무 약하게 터져도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컴퓨터가 필요한 거죠. 그게 ACU인데 만약에 이게 고장나면 에어백이 펼쳐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어떤 사고에도 버틸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마침 이 목표와 같으니까 이 블랙박스에 해당되는 EDR도 요 안에 넣도록 설계하는 거죠. NHTSA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사고가 났다 하면 EDR을 분석하는 거, 이걸 가장 신뢰하는 방법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들은 이런 식으로 EDR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법규예요. 이렇게 안 만들어 놓으면 차를 팔 수가 없어. 자, 그럼 언제 어떻게 기록되나? 이 에어백이 빵 터지는 상황, 그때 딱 기록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정량 이상으로 G값이 커졌다, 그런 경우에도 기록을 하는데요.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0ms 이내에서 8km/h 이상의 속도 변화가 생겼다.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 대체 150ms면 너무 어려운데, 사실 가속도로 따졌을 때는 이게 몇입니까? 초당 2.22m. 그러니까 가속도가 제가 계산해 왔습니다. 14.8m/s 제곱이네요. 그러면은 G값으로 따지면 1G가 몇이에요? 몰라요? 왜 검색하고 있어? 1G가 9.8m/s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1.5G 이상의 충격이 빵 하고 감지되면 그때는 EDR에 기록하는 거죠. 사실 1G 남짓 정도는 원래 급제동으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1.5G를 넘는다, 이건 상당한 비정상적인 충격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기록해라 이러는 거죠. 자, 그래서 충격이 만약에 발생하면 이 EDR 요 메모리에다가 일단 기록합니다. 다음 충격이 생겨, 그럼 덮어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에어백이 전개됐다, 그러면 EDR에 기록을 하고 이 기록은 덮어쓰기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지울 수 없게 돼요. 에이, 그게 말이 돼요? 그러면 에어백 터지면 뭐 이거 버리라는 거야? 맞습니다.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에어백이 만약에 전개됐다, 그럼 이 부품 전체를 바꿔야 되고요. 바꾸지 않으면 에어백 경고등이 계속 뜨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엔 좀 아깝죠. 근데 이거 에어백이 전개되면 엄청난 전원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이건 재활용할 수 없도록, 게다가 이 EDR 데이터는 나중에 누가 혹시 위조할 수도 있잖아. 위조하거나 변경하는 것 절대 불가능하도록 딱 고정시켜 버리게 됩니다. 애초에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법규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잘 아신 겁니다. 어디 가서 이 정도만 하신다 그래도 야, EDR 좀 안 해, 이런 소리 들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미심쩍은 건 이게 아니죠. 흔히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의 ECU가 미치면 당연히 브레이크나 가속 페달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미치지, 그러니까 당연히 기록도 문제가 생겨, EDR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주장들이 많죠. 근데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EDR에 대해서 신뢰성 논란 자체가 없어. 일단 EDR이 뭔지도 잘 몰라. 유독 한국 분들이 굉장히 똑똑하시고 그 인터넷에서 너무 많은 정보가 나오다 보니까 또 몇몇 분들이 이 EDR에 대해서 갑자기 들고 나와서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엔지니어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식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차를 만들어, 그리고 컴퓨터가 있어야 돼. 그럼 컴퓨터 하나 놓고 거기다가 뭐 케이블을 막 연결을 하겠죠. 근데 엔지니어들은 케이블을 여러 개 꽂지 말고 그냥 조그만한 노트북을 많이 놓자, 다 하나씩 컴퓨터를 놓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차들 따라 다르겠지만 무려 50개에서 60개 정도의 컴퓨터가 차 안에 들어있습니다. 대단하죠? 반도체 개수를 따지면 한 대에 200개에서 300개 정도의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해요. 특히 에어백 같은 경우는 정말 안전 때문에 혹시라도 차에 있는 다른 컴퓨터들 폭주하면 어떡해? 그럼 얘가 기록할 때 걔 이상 있음 하고 같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정보가 어떻게 기록되는지 좀 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일단 차 시동을 딱 걸게 되면 램에 최근 상황을 쭉쭉쭉쭉 받아 넣습니다. 그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백이 전개됐다, 아니면 1.5G 이상의 충격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 EEP롬에 기록을 딱 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플래시 메모리를 넣어서 플래시 메모리로 기록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 있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았나 브레이크를 밟았나 이런 것만 기록이. 지금 제가 엔지니어들 무식하다고 한참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만 기록하겠어요? 당연히 더 되는데 오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내용은 EDR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니까. 자, 여기 차에 적어도 50개의 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EDR은 그 중에서 한 10개 정도의 제어기 내용을 전부 기록합니다. 일단 자동차 속도 기록되고요. 스로틀 밸브 열림량 당연히 기록되죠. 가속 페달 얼마나 밟았는지 당연히 나옵니다.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압력, 제동 페달 작동, 이것도 기록됩니다. 근데 마스터 실린더 압력은 모든 차에 기록되는 건 아니고 제동 페달을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이건 확실하게 모두 다 기록되죠. 브레이크 시스템 ABS 당연히 작동됐는지 여부 나오고요. 차체 자세 제어 이거 작동됐는지도 나와요. 핸들을 얼마나 꺾었는지 이것도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잘 동작하는지도
그것도 기록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차 만들어서 팔려면 최소한 기록해야 되는 데이터가 이 정도예요. 사고 발생 전 5초 전에 기록을 계속 갖고 있다가 그걸 반드시 사고 직전 기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한 게 또 있는데 우리나라 EDR은 다중사고라는 것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한 번 나고 그 다음번 사고가 난 것도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뱅크가 두 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사고 나고 그 다음 사고가 언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다음 사고도 똑같이 이 내용을 그대로 담게 돼 있어요. 뭐 이런 것까지 하나 싶을 텐데 사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나면 오른쪽에 부딪히고 튕겨서 왼쪽 가서 또 부딪혀요. 보통의 사고가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고를 두 번 다 기록해야 되죠. 최근 들어서는 이거 두 번으로 부족하다, 세 번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차 기아 EV9, 신형 산타페 이런 차들은 사고가 났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튕겨서 사고가 나도 그것도 각각 기록이 남습니다. 어쨌든 다 못 믿겠고 센서가 미치거나 뭐 제어기가 미치거나 뭐 컴퓨터가 미치면 결국에 기록 안 된다니까 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여기에 제대로 동작하는지도 기록하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ECU가 정말 미쳤어, 엔진이 미쳤어요, 그러면 이거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무리 엔진이 이상해도 그거 기록해야지, 당연히 그래야죠. ADR이라는 게 원래 만들어진 취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소비자한테 돈 물어주기 싫어서 소비자하고 싸우려고 만든 장치가 아니잖아요. 이거 원래부터 자동차 회사가 이 사고가 왜 일어났고 이거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이기 때문에 지금 급발진이나 어쩌다 얘기 나오기 전부터 전 세계의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다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에러가 있으면 에러를 반드시 기록하게끔 만들게 돼 있습니다. 물론 센서가 잘못될 수 있지. 근데 여기 있는 모든 센서가 동시에 잘못되는 거, 그리고 사고 나서 보니까 그 센서가 또 제대로 작동되는 거, 이런 경우는 사실상 일어나기 어렵죠. 게다가 이게 법에 정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사고 나서 보니까 기록이 맨날 납득이 안 되게 이상해. 국가수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이 이걸 지켜보고 있는데 그거 보니까 뭔가 이게 논리적으로 안 돼, 데이터가 맨날 틀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어 이거 기록을 하고 나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ODB를 찍어보면 지금이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요. 근데 이걸 꽂아보니까 내가 지금 브레이크 밟았는데 안 밟은 걸로 나와. 그러면 그게 괜찮겠어요? 당연히 안 되지. 당연히 그 전체를 리콜해야죠. 그럼 이거 지금까지 나온 차 모두 다 리콜해라. 그럼 수천억 원, 수조 원이 들겠죠. 어마어마한 리콜을 맞을 텐데 실제로 기록이 잘못된다, 이런 에러는 굉장히 있기 어렵죠. 자, 어쨌든 그럼에도 EDR이 만능인가? 이건 논쟁의 여지가 전혀 없나? 그렇진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완벽에 가까운 장치이긴 하지만 사실 그럼에도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 첫 번째, 아까 이 장치를 연결해서 이 내용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딱 뽑아서 이 칩을 읽으면 또 돼요. 만약에 이게 다 불이 나서 정말 훼손됐어, 칩을 어떻게든 떼갖고 이걸 읽으면 되는데 문제는 저희는 못 봅니다. 지금 이걸 그냥 PC에 꽂으면 되는 게 아니죠. 뭐 USB 포트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이거를 그냥 읽을 수는 없고 EDR 리더라고 하는 진단기를 이용해야지만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여기다 꽂아야 돼요. 근데 저는 그 EDR 리더가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도 없어요. 여기 언론 보도된 내용들 보면요, 현대기아는 GIT라고 하는 업체 제품을 쓴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이 제품을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팔아요. 아니 왜 안 팔아요? 이거 뭐 숨기려고 꼼수 부리는 거 아닙니까? 하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법규가 그렇대요. EDR에 기록된 내용을 볼 수 있는 장치, 이걸 일반인이 갖지 못하게 돼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규가 왜 이렇게 돼 있어? 법규에 보면요, 이거 볼 수 있는 사람이 자동차 소유자, 자동차 소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아니 이 사람들은 왜 보지? 사고자동차 운전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국토교통부 장관, 성능시험 대행자, 뭐 이거밖에 안 돼? 장관은 왜 보지? 결국에 차주가 아닌 사람이 이걸 꽂아서 보려고 하면 그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제품, 이 리더를 팔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건데 이게 해석이 너무 보수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여튼 우리나라 업계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거 부품 회사도 우리한테 안 팔고, 제조사 쪽은 이게 많이 팔려서 사람들이 보면 좋겠는데 이게 법적으로 팔 수가 없네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개인정보라고 해서 보호한다는데 사실 이건 사고 데이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자동차법이 이걸 개인정보라고 착각해서 엉뚱하게 보호하고 있어요. 반면에 미국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생산자가 생산하자마자 이 차하고 호환되는 EDR 리더를 일반인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법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운전자라든지 사고 당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알 권리가 필요하다는 거지.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 그럼 현대차도 미국 수출하니까 와 그럼 미국 가서 이 리더기 사와서 한국에서 쓰면 되겠네. 그게 안 됩니다. 미국용은 국가 코드가 달라서 읽어지지가 않아요. 야 말이 되나? 모르긴 몰라도 이 리더를 못 사게 한다는
하는 이 법이 괜히 있어가지고 오히려 EDR에 대한 불신만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여기 보면 사망, 자동차 제작 판매자들은 제2항 각 호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부터 사고 기록 장치 기록 내용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사고 기록의 기록 내용을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해야 된다, 이렇게 써있네요. 그나마 사고 당사자가 원하면 바로 뽑아주게 법적으로 돼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제작 판매자가 그걸 줘야 된다, 그러면은 제작 판매자가 자기한테 불리한 걸 그걸 주겠어? 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큰 사고가 난다 그러면 어차피 이 차는 국가수가 가져갑니다. 제조사가 못 믿겠다 이러면 제조사, 경찰, 국가수,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이 이 EDR을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사 못 믿겠어, 경찰한테 가도 되고, 경찰 못 믿겠어, 그러면 도로교통공단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에다가 이걸 요청하면 주니까 이 여러 기관들이 서로 다 짬짬이야, 모두가 다 짬짬이해서 나를 담그려 하고 있어, 이렇게 하진 않겠지. 제조사와 경찰은 서로 견제하는 조직이니까 못 믿어오면 다른 곳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데이터는 여기저기서 받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데이터는 기록이 변경되지 않고 저장돼 있는 거니까 이건 어떤 곳에서 받든 계속 받으실 수 있어요. 물론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죠. 정말로 왜곡해서 줘버리면 회사 망하죠. 조작해서 줘버리면 바로 들통날 텐데 당연히 조작해서 줄 수 없죠.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YTN에서 나온 영상들 지난번에 봤는데요. 이 영상 보면요, 국가수가 사고 조사를 한다, 사고 분석하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험 사기 같은 거 잡으려면 EDR도 보고, 그런데 EDR뿐 아니라 블랙박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분석하더라고요. 뭐 운전할 때 운전자의 의도 같은 것도 이 운전에 보인다고 해요. 중앙선을 향해서 오히려 이쪽으로 가네, 뭐 이러면서 오히려 사고를 일으키네, 이러면서 보험 사기하는 거, 그리고 엔진 사운드라든지 시뮬레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말 정밀하게 종합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EDR, 블랙박스, RPM 사운드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결과를 내놓는데 이거 안 믿으면 국가수는 조금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EDR의 기록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 뉴스 보도 같은 걸 보면 가속 페달 밟았다 안 밟았다, 브레이크 밟았다 안 밟았다, 뭐 이런 식으로 단순화돼서 나오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데이터가 이 정도로 나와요. 좀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하지만 여러분들 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해되시죠? 안 되세요? 너무 복잡하나요? 소비자들을 위한 문서가 아니고 이쪽 업계 관계자들, 전문가들을 위한 문서이기 때문에 이게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 건 약간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보면 가속 페달 밟은 양이 쭉쭉 나오고 있죠. 이게 사고 직전에 가속 페달을 밟았고, 와, 끝까지 밟으셨네. 와, 아니 이게 왜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하시지? 어쨌든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고 브레이크는 전혀 밟지 않았네요. 그런 상태로 사고가 났다, 이 얘기예요. 연료량이 왜 이렇게 낮은지.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99% 밟았는데 왜 스로틀 밸브는 다 안 열리고 오히려 가속 페달 밟고 있는데 스로틀 밸브가 오히려 줄어드냐? 이거 뭐 말이 안 되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옛날 사람이네. 죄송합니다. 이게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대부분 모르지, 당연히 모르지. 근데 옛날 사람들은 약간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스로틀이라는 건 뭐예요? 스로틀이라는 건 가솔린 엔진에서 이 공기흡입구 부분에 이렇게 막고 있는 밸브입니다. 목구멍을 스로틀이라고 하잖아요. 이 숨구멍 같이 엔진에 들어가는 그 구멍에 앞에 이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막혀 있다가 요거를 시동 걸고 나면 이렇게 열립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열리는 요 밸브, 요걸 버터플라이 밸브라고 하는데 연료량이라고 하면 안 되고 엄밀히 말하면 공기 흡입구의 개폐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생겼나? 옛날에는 가속 페달이 기계 장치였어요. 가속 페달을 밟으면 페달 끝에 쇠줄을 매달아서 페달 밟으면 그 쇠줄이 당겨져서 이 버터플라이 밸브에 이렇게 끝에다가 작동시키는 도르래 같은 걸 만들어놨어요. 도르래에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해 놓고 밟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얼마나 단순해. 예전에 스로틀 밸브는 이런 식으로 열렸다 닫혔다 했습니다. 페달이 열렸으면 똑같이 스로틀이 열려야 된다는 건 이때 얘기예요. 요즘 가속 페달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요즘 가속 페달은 전자식이죠. 전자식이니까 내가 가속하고 싶은 의지를 차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100% 가속하고 싶어 라고 하면 차가 가속시켜줄까? 이러고서 그래 열어주지 뭐 하면서 열어주는 거예요. 요즘은 페달을 연다고 해서 다 여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적당히 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인하는 게 가속 페달은 끝까지 밟았는데 왜 실제로는 스로틀 밸브가 안 열렸냐, 이 얘기잖아요. 한번 보시죠. 보시면 여기 좀 더 볼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얼마나 돌렸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얼마큼 돌렸습니까? 마이너스 250도까지 돌렸어요. 가속 페달 끝까지 돌리고 핸들을 끝까지 돌린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를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핸들을 끝까지 돌리고 가속 페달 끝까지 밟아보세요. 타이어가 삑삑삑삑삑 미끄러지죠. 그걸 차가
차가 그냥 냅둡니까? 냅두지 않죠. 요즘 자동차들은 거기서 ESC 있죠. 전자 제어 항목을 보시면요, 전자 제어 항목이 여기서 작동이 됩니다. 작동이 되잖아요. 왜냐면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니까. 전자 제어 장치라는 게 뭔지 아마 아실 겁니다.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ABS 제동 장치를 이용해서 차가 고속으로 쭉 갈 때 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앞쪽에 있는 안쪽 브레이크만 작동을 시킵니다. 언더스티어라든지 오버스티어가 생기지 않고 코너를 돌 수 있게 해주는 장치죠. 근데 두 번째 기능도 있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아도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엔진 출력을 떨어뜨려주는 기능을 해요. 이걸 가리켜서 트랙션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TCS라고 하는데, 지금 사고 직전에 핸들을 돌리면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은 거잖아요.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했고 당연히 TCS가 작동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TCS는 스로틀 밸브를 닫고 출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거의 모든 충돌 사고에서 만약에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다, 그리고 핸들까지 돌렸다, 그러면 반드시 스로틀 밸브가 좁혀집니다. 지금 이게 사고 직전 5초의 상황이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스로틀 밸브하고 가속 페달하고는 똑같이 가야 한다고 하는데. 아니, 누가 그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진짜 그렇게 말한다면 차를 정말 너무 모르는 거거나, 아니면 알면서 죄송합니다. 뭐 아무튼 그 알면서도 뭔가 좀 좋지 못한 마음을 갖고서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보면 요즘 최신 자동차들은 스로틀 밸브와 가속 페달이 전혀 똑같이 가지 않습니다. 사고 상황에서는 똑같은 경우를 보기가 더 어려워요. 특히나 차가 다른 차를 들이받았는데 계속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그러면 차를 일단 들이받았으면 자동차의 타이어는 휠스핀을 하게 되겠죠. 휠스핀을 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이것도 TCS 입장에서는 자동차가 미끄러지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스로틀을 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스로틀 밸브하고 가속 페달이 연관성이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라서 사실 말씀드리기 굉장히 민망한 상황입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아무튼 지금 이런 데이터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데이터를 너무 못 봐서 그래.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이걸 좀 팔아주고 대중들한테 이 사고가 나면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걸 서로들 다 인식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좀 많이 봐야 대중들도 이해도가 높아지고 여러 가지 지식도 쌓이고 할 텐데, 지금 이게 사고 장면 하나 보여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면,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 없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정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의 소수의 말에 너무 좌지우지되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데이터 좀만 더 많이 볼 수 있게 법규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EDR의 문제점 두 번째, 5초의 기록입니다. 일단 블랙박스의 EDR 기록은 좀 믿을만하다, 이런 생각은 드시죠?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제조사가 이걸 다 만들고 정말 혼자서만 분석하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이 제3자를 통해서 만드는 거고 제3자를 통해서 분석하고 하니까 좀 낫다, 이런 생각이 들죠. 사실 뭐 어차피 사고 나면 이거 차를 경찰이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뭐 제조사가 개입이고 뭐고 하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운전자들, 많은 TV를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EDR을 믿지 못한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여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EDR이라는 건 엔지니어 분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 데이터 다 있고 너무 정확하고 2중 3중으로 다 돼 있는데 이거 왜 못 믿냐 하십니다. 그럼 저는 얘기합니다. 너 티니? 아니 우리가 못 믿겠다는데 이 감성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 믿으라고 하면 믿겠어요? 이래서는 이게 소비자하고 제조사의 갈등이 좁혀질래야 좁혀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소비자 입장을 생각해 봐야겠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영 납득 안 되는 게 단 5초의 기록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0.5초 간격으로 띄엄띄엄 기록이 돼 있으니까 중간에 브레이크 페달이 한 0.1초 정도 반짝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면 충돌을 딱 하면 그럼 브레이크 페달이 이렇게 관성으로 탁 튕기면서 0.1초 정도 반짝합니다. 근데 반짝했는데 왜 기록이 안 돼?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0.5초 간격이니까 그 사이에서 반짝했으면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럴 수가 있어. 사실 논리적으로 말하면 이해는 되죠. 근데 아무 기록도 없고 내가 딱 사고 났을 때 그 직전 5초의 기록만 있으면 그 데이터가 어디 쉽게 믿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 점쟁이들 그러잖아요. 너 집에 사과나무 있지? 어떻게 알았어요? 너 아무래도 부모님하고 싸우는 것 같고 형제하고 사이도 안 좋은 것 같아.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몇 개는 좀 맞춰주고 여기 이제 부적을 쓰면 여기 금전운이 생겨. 그러면 오 하고 믿어지는 거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만약에 부적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누가 믿겠어? 당연히 안 믿지. 그러니까 최소한 몇 개는 좀 맞고 그래야지 좀 신뢰가 생기죠. 인간 본능적으로 좀 새로운 게 있고 뭐 정보가 있고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시작하지 않나요?
않나? 당연히 그렇죠. 그나마 좀 확인을 좀 해보고 이게 맞네 그럼 이것도 맞겠구만 이렇게 확인해야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EDR 보면요, 이전 정보가 있어요? 없죠. 단 5초. 그러니까 사고 났을 때 바로 그 순간의 데이터만 달랑 가지고 있어요. 아니, 사고 때 나는 진짜 브레이크 밟았는데 왜 자꾸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나와? 이 데이터 완전히 틀린 거네. 이러시는 분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10분 전 데이터까지 쭉 갖고 있다면, 심지어 만약에 영상하고 그게 결합이 돼 있다면, 그래서 그 데이터가 완벽해서 애니메이션으로 그대로 나올 수 있다면, 아이고 여기 10분 전에 여기 집에서 출발하셨구만요. 앞에 차가 갑자기 나오니까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 밟으려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가속 페달 밟으셨네. 갑자기 가속 페달 밟고서 깜짝 놀라서 100% 밟았구만요. 이렇게까지 얘기해주면 누가 안 믿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정확히 페달링, 핸들링 뭐 이런 거 실시간으로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고 완벽하게 기록되고 있다. 오, 맞네 하다가 갑자기 기록을 못 믿겠다? 그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사실 지금 EDR 기록은요, 소비자들의 의혹을 풀어주는 데는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테슬라가 갑자기 지 혼자 출발해서 사고가 났다, 이런 주장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여러 건의 소송을 테슬라가 받았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급발진이지. 근데 미국에서는 급발진이란 주장 자체가 거의 없으니까 의도치 않은 가속이란 표현을 씁니다. 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 SUA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거 SUA가 자꾸 일어난다, 이거 테슬라 차에 버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소송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 테슬라는 법원 리자에 이 주행 기록을 다 공개했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는 회사니까 기본 EDR 말고도 따로 데이터 로그를 정말 많이 갖고 있었어요.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는 그런 데이터를 다 제공했습니다. 풍부한 데이터가 충분히 쌓여있다면 다들 신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실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자동차의 EDR 기록을 더 길게 하자, 이런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5초만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 20초 정도는 기록하게 하자, 이런 논의가 가장 유력하다는데, 20초 기록하는 거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법규는 최소한의 규정이니까 20초는 기본적으로 해주고, 제조사가 선택 사양으로 좀 더 기록을 많이 남겨주면 이 소비자들하고 불필요한 논쟁 이런 거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조사 연구원분들하고 얘기할 때 기록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내 법규도 그렇고요, 미국 유럽 법규도 이벤트 시점, 그러니까 사고 시점 직전 5초를 기록하는 걸로 규정이 돼 있다, 그러니까 그걸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맞는 말인데 티니? 티야? 너무 공돌이 마인드죠. 아니, 우리 소비자들은 감성이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5초만 봐서는 영 믿음이 안 간다니까요. 답답합니다. 그럼 갑자기 EDR 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수도 없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제가 바라는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거 좋은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요, 현대는 얼마 전에 빌트인 캠 2 내놓기도 했죠. 이거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전후방에 별도의 카메라를 하나씩 더 붙이죠. 그리고 차량 뒤편에는 별도의 전원을 갖고 있습니다. 정면 충돌로 인해서 엔진룸이 다 망가졌다, 그래도 이 블랙박스는 살아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뒤에 배터리가 있으니까. 설계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기록되는 양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음성 당연히 들어가고요, GPS 좌표 들어가고요, 충격이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았는지도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는 깜빡이를 켰다면 깜빡이가 왼쪽을 켰는지 오른쪽을 켰는지 비상등인지 이런 것들도 다 기록이 돼요. 여러 가지 다 기록돼서 좋은데, 근데 그럴 거면 거기에 페달도 좀 기록해주지. 브레이크 밟았는지 가속 페달 밟았는지를 빌트인 캠에 좀 넣어주면 안 됩니까? 왜 깜빡이만 넣어요? 답답해. 어쨌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눈으로 보여줘야지 믿는다니까. 그림이 좀 있고 페달을 뭘 밟았는지, 오늘 아침부터 쭉 이게 페달 밟는 게 다 기록이 돼 있고, 그러다가 사고가 딱 났다, 그럼 내가 지금 밟은 페달 제대로 기록됐겠구만, 이렇게 딱 믿는다니까요. 영상으로 보여줘야 돼. 답답해. 최근 들어서는 페달 블랙박스라는 것도 꽤 나옵니다. 이것도 엄청 팔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급발진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증거를 제출하겠다라는 거죠. 말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요, 이거 이렇게 많이 팔렸는데 한 번도 급발진 자료로 제출된 적이 없어요. 혹시라도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진짜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혼자서 가속돼서 급발진 사고가 났다, 그런 영상 찍으신 분들 계시면 제가 진짜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다 이게 아니라 진짜 저는 한 번도 못 봐서 그래요. 괜히 급발진이라고 하면서 비싼 블랙박스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블랙박스 장사라고 불안감을 더 자극해서 불필요하게 소비를 더 시키는 거,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이럴수록 정부가 그냥 택시에다 페달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달아라, 이렇게 법제화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급발진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지금 택시 운전 어르신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진짜로 급발진이 그쪽에 많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페달 오인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그런 그룹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페달 블랙박스를 장착하면 적어도 페달 오인 사고가
일어났던 분들이 나 급발진이에요 이렇게 주장하진 않으실 테니까 현대가 그냥 페달 블랙박스 택시용으로 그냥 무조건 달아서 주든지 아니면 빌트인 캠에다가 딱 시각적으로 지금 무슨 페달을 밟는지 요걸 기록을 해주든지 뭐 아니면 얼마 전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어떤 어린이가 급발진 확인 장치라고 해서 요걸 만들어서 요게 또 이슈가 되기도 했죠. 그런 걸 의무로 붙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박스에 그 지금 밟은 페달이 좀 찍혀 나오게 그렇게 좀 해주면 그럼 요런 주장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급발진이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자기가 밟은 페달 더 밟게 돼요. 사실 가속 페달 오인은 할 수 있어요. 저도 가끔 합니다. 주차장에서 이렇게 표 같은 거 뽑다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우웅 하고 밟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피해다 놓으니까 문제가 생긴 적은 없지만 어쨌든 급발진이다 오 잘못 밟았네 하고 이렇게 옮겨 밟아야지 맞죠? 근데 하도 급발진이라는 게 있다 급발진이 계속 생길 수 있어 이 차에는 급발진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한다면 그럼 자기가 정말 페달 잘못 밟았을 때 차가 탁 튀어나가면 그럼 패닉했다고 해서 자기가 밟은 페달을 계속 밟게 돼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저희 회사 이영빈 작가도 얼마 전에 이런 사고를 겪었잖아요. 저도 그런 사고 굉장히 많이 목격했습니다. 지금 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여기도 갖다 박고 저기도 갖다 박고 갖다 박을 때마다 급발진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분들은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아서 보행자를 치기도 하고 사망사고 일으키기도 하고 저도 차에서 내리면 바로 보행자가 되는데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 제조사 입장에서도 사실 우리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앵무새처럼 이렇게 반복할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니 맞죠? 엔지니어분들 말씀 맞아요. 맞는데 정말로 시각적으로 정말 감성적으로 진짜 급발진이라는 이미지 빨리 좀 타파하고 일반인들의 시각에서도 납득 가능하게 상황을 잘 보여주는 장치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유저 프렌들리 하잖아요.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너무 잘 볼 수 있고 너무 예쁘게 잘 정리돼 있고 이런 것들만 보다가 이런 표를 보면은 사실 이게 납득이 잘 안 되죠. 20년 전, 30년 전에 만들어진 시스템이니까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 방식이 구식이라고 해서 못 믿을 정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EDR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하고 구닥다리 같은 방식인데 그런 방식을 쓰는 건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기 때문에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더라도 정확한 데이터는 어떤 것인지 이걸 가려낼 수 있는 소비자들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